정치권 소식도 예비 대권 주자 소식.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민주당 지금 그 중앙당 선관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이 각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요새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 이상민 위원장도 적통 논란, 뭐 탄핵 찬성했냐 반대했냐, 박정희 찬양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지역주의 얘기 꺼내고 이런 거 너무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다. 좀 긍정적인 좋은 선거 분위기 만들어 보자. 정책 싸움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자리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1, 2위 경쟁이 치열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네. 이제 2강 구도를 형성해야 되는 이낙연 후보로서나 또 1위를 수성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로서나 서로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어떤 공방을 통해서 이제 그 경선 구도를 좀 형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반영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선관위원장 말씀대로 좀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이게 예. 대선은 이제 미래에 대한 논쟁이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 네. 이제 과거에 관련된 어떤 정치 행보라든가 입장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탄핵은 17년 전 얘기고 네. 또 백제 관련된 언급은 삼국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현재 지역주의 문제화돼서 예.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과거에 관련된 논쟁을 지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네.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제 예. 자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아마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치열한 민주당의 1, 2위 간의 공방이 점점 너무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유되는 게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때 그 당내 경선 과정도 많이 비유가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민주당의 이런 오늘 그렇게 주의까지 받은 상황인데 민주당의 경선 과정 어떻게 보이세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치열함하고 약간 차원이 다르죠. 네. 지금은 이제 경선 룰에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 당원 50%하고 국민선거인단 50%인데 국민선거인단에도 일반 당원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민주당 네. 경선 룰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위간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 단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계층이나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에 비해서 박근혜, 이명박 그때는 사실 대국민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도덕성 검증에 치우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약간 타겟팅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는 다른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적 요인으로 작용할 이게 또 가능성이 상대의 크죠. 공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네. 하고 지나치게 또 민감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 후보는 네. 또 한 후보는 민감하게 해석되는 부분을 또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적폐청산 이런 개혁보다도 민생 개혁이 중요한 이때에 예. 차기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가 있거든요.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예. 검증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정체성 논란 갖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 편이냐, 네. 누구 적통이냐 이런 누구 편이냐의 편가르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덕성도 아니에요. 도덕성 검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 싸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될 거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이상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그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백제 논란이 있습니다. 백제 얘기가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에서 백제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해석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그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이분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굉장히 이거는 호남 지역 출신은 뭐 안 되는 거냐.
지역주의 너무 폄하하는 건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게 이낙연 후보를 칭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굳이 또 여기서 호남 지역은 왜 백제 지역을 왜 언급을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시면서 이제 백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발언의 맥락이 예. 어떤 뭐 소위 말하는 호남 불가론이라든가 이런 맥락의 한 대화가 아닌 거는 어느 정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주의 문제로 갈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는데 예. 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너무 나간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발언 배경을 보면 당시 시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그때는 DJP 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성공했기 때문에 예. 당시 전국적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그 되는 게 더 낫겠다 나보다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뭐 호의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지지의 의사를 표현하신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보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나보다 대권 주자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말씀 중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나보다는 뭐 이낙연 후보께서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호남에 갇혀서 뭐가 안 된다든가 호남이나 뭐 충청이 어떤 한계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뭐 제한이 돼 있어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긍정적 네.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고 이것을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도 칭찬을 했는데 떡 주고 뺨 맞은 격 아니냐 너무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또 그 가운데에서는 칭찬은 했는데 굳이 호남 백제 얘기는 왜 집어넣느냐 의도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반대편에서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그때는 칭찬이었죠. 작년도 7월 예, 예. 30일 때는 그때는 이제 이 지사가 얘기했듯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르게 분포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꺼낸 시점에서는 그 뒷말이 중요한 거죠. 네. 꺼낸 시점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본인의 장점은 이 지사의 장점은 뭐 실행력, 뭐 청렴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끝에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문제를 단어를 하나 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행간을 다 읽으면 사실은 그런 뭐 어떤 지역 차별론, 지역 배제론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겠죠. 내가 좀 더 이낙연 지사에 대비해서 지역적 확장론 내가 더 세다, 예. 크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 역사적 관점에 보면 잘못된 점도 있어요. 백제라는 게 수도권 다 충청 걸쳐있던 데잖아요. 원래 한성에서 뭐 부여, 공주까지 수도를 이전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이 지사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 얘기 같은데 이것을 조금 받으실 때 이낙연 전 지사께서 받으실 때 조금 유머러스하게 받으셨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호남 차별론 비슷한 호남 배제론 이렇게 받으시니까 예. 이 싸움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을 뭐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넘어가야 할 이런 지역주의를 다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퇴보가 맞죠. 왜냐하면 지역주의라는 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가두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뭐 출신에 따라서 누구를 찍어야 돼. 뭐 이런 어떤 암묵적인 생각을 깔아놓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고 이 모든 정치권이 뭐 비판해왔던 문제인데 여당에서 이것을 또 1, 2 후보 간에 내는 걸 보고 네. 정체성 논쟁 치고는 상당히 좀 나아갔다. 이것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이상민 위원장이 저희가 앞서 현장 연결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역주의 등 선을 넘은 공방을 멈추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또 모레는 원팀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예. 하는데 이렇게 원팀 선언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이제 공방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도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 경선 끝나고 1, 2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예. 때마침 또 그 코로나 위기 확산으로 해서 경선 일정이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슈를 던져서 그 지지율 격차를 완전한 이강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더 뭐 그 상대방 1위 후보에 대한 더 센 공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정이 갔으면 이제 뭐 원팀 그 협약식도 있지만 TV 예. 토론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러나 TV 토론 일정이 되면 1, 2 후보 외에도 나머지 6분의 후보 전체가 같이 이제 당의 어떤 전체의 정책성
또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공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 지금 제기됐던 뭐 탄핵대 문제라든가 지금 뭐 지역주의 문제 같은 것은 단발성 이슈라고 봅니다. 이게 지속될 이슈도 아니고 뭐 캠프에서도 각자 이것을 가지고 경선 국면에서 중요한 어떤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이슈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8일 TV 토론, 예. 본경선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 뭐 지금까지처럼 뭐 서로의 자기 어떤 장점을 가진 어떤 경쟁으로 바뀔 것이고 그때부터는 후보 개인의 어떤 정책적 어떤 소신이라든가 입장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지금과는 좀 다른 국면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이제 신사협정 원팀 협약식도 하고 그때 말씀하신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그 토론회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토론회에서 다시 지금 나오는 이 뭐 여러 가지 공방전에 나왔던 비방했던 그런 이슈가 다시 질문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입니다. 건대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들어와라 마라 이렇게 신경전이 되게 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치맥 회동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이제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미소는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미소가 나오니까 분위기는 되게 좋아 보여요. 속은 어땠을까요? 뭐 대동이니까 네. 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생각이 예. 들고요. 다만 입당 시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당내 경선 룰 이런 부분도 뭐 선결 과제로 제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는 뭐 8월 말 입당설도 있고 예. 11월 9일 이후에 국민의힘 단일화 이후에 후보 선출 이후에 이제 입당설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11월 말 입당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뭐 거의 2월 아니냐.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전에 얘기를 그렇게 앞당겨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윤석열 전 총장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늦을수록 좋게 보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경선 처음부터 들어가서 치열한 경선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겠죠. 거기는 네.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내 검증이라는 게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검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뼈아픈 지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를 아마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들어와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그 접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네. 8월 말 아니면 11월 9일 이후지 그렇죠. 중간에 뭐 4강부터 들어온다거나 8강부터 들어온다 이럴 수는 없기 예. 때문에 아마 그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 측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격론이 있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어제는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들이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캠프를 재정비를 했는데 네. 영입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무 기능 그리고 공보 기능을 강화한 모습이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소통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면 될까요? 네, 뭐 사실 그 윤석열 후보 출마 선언 이후에 초기에는 이제 처가 리스크, 도덕성 검증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봤는데 네. 행보를 하면 할수록 본인 리스크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오염수 발언부터 또 120시간 또 밀란 등등 어떤 행보를 할 때마다 내는 메시지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떤 하나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인상을 계속 주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의 취약성이 본인의 리스크로 계속 이어지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뭐 분석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연 메시지와 공보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문제 의식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발언을 보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말실수는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합당하고 꼭 필요한 얘기 또 뭐 깊이 있거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던 중에 뭐 인용이 잠깐 잘못되거나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메시지 실수고 이거는 예. 메시지 팀 또 뭐 경험 있는 어떤 정치인들을 보강해서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인데 과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 달 동안 보여준 행보 또 낸 메시지에서 보여준 이 그 내용들 또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지지율이 이탈한 계기가 메시지 몇 가지를 보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여러 그 메시지라든가 공보 또 언론에 대해서 그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결합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여전히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아주 준비된 메시지를 읽거나 메시지를 거의 뭐 잘 내지 않고 아주 정제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의 메시지 관리로 지금 갖고 있는 지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세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캠프를 재정비하고 또 인사들의 면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특히 눈에 띄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도 합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당과 어느 정도 당내 인사들과의 어느 정도 조율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갑자기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및 뭐 대변인, 그다음에 조직부총장 했던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돕기로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내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어떤 뭐 제3지대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어제도 보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에서 됐다 그랬죠. 그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을 듣고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 여러 그 관계자들이 입당하면서 예. 어느 정도 그 들어간 사람들의 평소 얘기는 입당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입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필요로 받아라라고 한 것도 그럼 캠프 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과의 교감보다는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인사였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호평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본인의 지지율을 지키는 길은 국내심 기반이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는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내심 그 경선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예. 당내 인사들로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국내심과 한 몸이다라는 이런 행보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내심으로 들어올 거야라는 확신을 심어줘야지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포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이 발표한 새로 영입한 그 인선 9명 가운데 6명이 국민의힘 당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전에 만남 전에 어제 그 이준석 대표의 만남 전에 지금 이렇게 인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일단 페이스북에 비판을 했거든요. 뭐 이두화 전 의원과 장해찬 평론가는 그때 당시에 어제 당시에 종편에 같은 시간에 같은 패널로 들어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다. 상도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등등의 비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 만나서는 분위기가 뭐 만남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내 중진도 김재원 의원도 이준석 대표와 각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왜 윤석열 전 총장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저는 그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 둘 다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김재현 최고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혹시 특정 주자로 기울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중립적인 경선 관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네네.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주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왜 특정 주자한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지라는 서로 간에 예. 중립된 경선 관리를 위해서 서로 간에 견제하는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까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정진석 의원하고도 그렇고요. 네. 등등 그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약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금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19일 날 이준석 대표가 그런 그 최고위원회 결의를 했잖아요. 네. 당내 인사의 경우에만, 당내 후보자의 경우에만 캠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당협위원장 및 현역 의원은 캠프 가서 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전에 최지영 감사위원장께 김영우 전 의원이 갈 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마음을 쓰고 있는 분들은 느끼겠죠.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아마 견제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두 캠프 합류자에 대해서 예. 공개적으로 저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하거나 불러서 이런 점이 아쉬웠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그 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는 괜찮은데 네. 저렇게 함으로써 마치 특정 캠프로 간 것에 대한 본인의 비판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 후보자가 지금 특정이 안 된 상황인데 당협위원장 및 뭐 현역 의원이 어디로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최고의 결의를 거쳐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연 이것이 규범력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남들이 볼 때 당내 주자들이 볼 때 또 당외 주자가 볼 때 공평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면 조금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김경수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야권연대 더불어 특검 연장 재개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말을 듣고 뭐 김경수 지사의 어떤 뭐 불법 행위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은 맞지만 예. 그게 대통령과의 어떤 뭐 관계라든가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드러난 바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과거 이미 시한이 종료된 특검을 연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예. 과거에 어떤 특수부 검사가 어떤 사건을 보는 인식 이걸 일단은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개연성이 없는 여러 가지 단편적 사실들을 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 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들을 묶어서 어떤 이미 이제 본인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게 위법이 있다는 거의 뭐 확신을 드러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어떤 그 2016년, 17년 초기의 상황을 보면 이미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였고 결과도 뭐 20% 이상 차이가 난 선거였고요. 그래서 실제 여론 조작을 하면서까지 선거를 할 하등의 동기나 이유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대선 시기라는 게 다양한 그룹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지지를 표명하면서 뭐 본인의 역할을 참모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항이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거나 대통령이 그걸 듣고 지시를 하거나 검토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뭐 산채에 가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서 뭐 킹크랩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선거에서 어떻게 영향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대통령이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었고 알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가 이 부분을 특검을 얘기한다거나 또 야권 연재를 통해서 무슨 새롭게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뭐 사례에 맞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정치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확 트인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답답하다가 뭔가 이 황선우 선수 얘기하니까 뭔가 트인 느낌이 들어요. 스포츠에는 국민의 편가리가 없어요. 네. 다 그냥 어떤 국가의 명예 또는 예. 자존심, 자긍심 이런 걸 북돋아주기 때문에 네. 정치에서는 그거 하나만 배우면 되는 편가르게 하지 않으면 돼요. 금방 뭐 제가 할 얘기 혹시 시간 되나요? 그럼요. 아까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선 상황은 결과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네. 그때 3자구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각 진영의 그 얻은 지지를 보면 사실은 안심할 사항은 아니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가 당시 후보가 한참 치고 올라갈 때는 2, 3% 차이였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인 것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특검 재연장론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 문제를 여기서 매듭짓는 것은 맞지 않다. 예. 공명선거를 위해서도 분명히 대통령의 사과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걸 알았든 몰랐든 후보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번 판결의 특징은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샌다이 총영사 제한한 건 맞는데 그것이 향후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이후에 대선에 대한 대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판결문에. 그렇다면 대선에 대해서 어떤 공로를 했고 그 대가에 대해서 샌다이 총영사를 요구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일본 대사 그다음에 또 몇 가지 대사를 오사카 네, 영사 오사카에서,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몇 번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가서 또 그 해당자를 만나기도 해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건 다 팩트입니다. 이게 왜 했는지 누구의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의 수행팀장이었고 공보팀장이었던 분이 관여된 게 판결로 확인됐으면 사실은 수혜자가 어느 정도 이게 수치상으로 확인돼서 그렇지 안 그래서 그렇지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이거 하나 알아볼까요?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이냐 특사냐 사면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보면 66.6%가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 지금 그 조건이 됐으니까요. 가석방에 66.6%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가석방 여론은 이렇게 됐다고 치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국민적 여론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이제 고려해서 네네. 판단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가석방 심사를 위한 절차에 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0% 넘으면 된다면서요? 예. 예. 그 서울구치소에서 아마 명단을 올린 것 같고 예. 법무부에서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요건상의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민적 정서라든가 특정 기업인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예. 맞느냐, 사법 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예. 단순히 국민적 여론이 지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을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기업계에서나 사회 또 각 부분에서 가석방 요구를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고 또 한편에서 비판하는 여론도 있고 예. 아마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일단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가석방과 사면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가석방은 아직 자녀 형기를 중지를 하고 네. 밖에서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실제 활동에 여러 가지 제한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받은 형의 어떤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취업 제한도 있고 외국 출국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반면에 특별 사면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석방이 매우 이제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경영 활동의 정상적 복귀를 위해서는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어떤 기업의 요구는 있긴 하지만 예. 가석방에 대한 여론도 사실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 사면은 정말 이제 굉장히 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여론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소위 그 주가 조작 시세 조정 네네. 재판도 있고, 남아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정된 지금 사건보다 국민 여론이나 정서상은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비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단계에서 사면까지 좀 고민하거나 검토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